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홈즈 시리즈에 보면은 홈즈가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홈즈가 왓슨이 그 홈즈의 아주 친구이자 좀 어리숙한 그 왓슨이 어딜 갔다 옵니다. 하니까 홈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네 우체국에 가서 지금 편지 붙이고 오너만. 그래요. 그러니까 왓슨이 깜짝 놀라죠. 그럼 만내만 자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럽니다. 그건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 알았지. 자네 말이야, 구두에 지금 빨간 흙이 묻어 있는데 지금 런던 시내에서 그런 흙을 밟을 수 있는 데는 우체국 앞밖에 없어. 왜?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 그래. 근데 내가 그러면 전보 붙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그건 추론을 통해서 알았지. 자네 아침 내 나하고 한 방에 있었는데 편지를 안 썼거든? 그리고 자네 편지 봉투랑 우표 그대로 있는데 우체국에 자네가 가가지고 편지를 안 붙였다면 전보 친 것밖에 더 있겠어? 이게 가축법입니다.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홈즈 시리즈 안에만 이렇게 그 가축법을 실행한 것을 설명하는, 홈즈가 왓슨한테 아니면 어떤 경찰한테 설명하는 대목이 217관대나 있습니다. 좋은 가축법 훈련의 그 교재지요. 무슨 얘기냐? 탐정소설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탐정소설은 성인들이 읽어도 재밌습니다. 단 11세 전후여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교육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11세 이전의 아이들은 아직 추론을 할 그런 뉴런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정소설 읽어도 재미를 못 느낍니다. 배우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탐정소설 아이들이 많이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원리를 추론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길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장. 이 사람 점점 이상해지네. 아니, 문장이 우리가 늘 말하고 글 쓰는 게 문장이지, 문장이 무슨 천재의 비법이라니. 이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데 문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안에 들어있는 평서문, 이것을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문장이 하는 일들을 뇌과학자들이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문장을 통해서 사물과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정신의 모형을 만들어간다,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아제, 비고츠키, 또 이 사람들, 이건 아주 태산복도와 같은 그 교육심리학의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밑에 학파들이 형성돼서 나오는, 지금까지 연이어 나오는 수많은 그 교육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시간관념이 없는 아이는, 아이의 언어 표현에는 언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소관념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서가 없고요. 인과관계에 관한 이 관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면 시간관념, 장소관념, 인과관계 관념,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문장을 통해서, 오직 문장을 통해서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뇌에 세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 뭡니까? 육하원칙이라고 보도문 쓰는 그 원칙 아닙니까? 그거 다 알지. 신문기자들이 주로 쓰고 방송 언론인들이 쓰는 글쓰기 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대상은 뭡니까? 뭘 표현합니까? 자연이나 사회현상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적합하게 최적화된 모델이 육하원칙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 무엇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 관념이 들어있습니다. 언제? 시간 관념이죠. 어디서? 장소 관념입니다. 왜? 인과관계 관념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적합하냐? 우리 자연을 표현하거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육하원칙에 합당하게 말을 한다,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의 뇌는 이미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합당하게끔 이미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떤 성인이 육하원칙에 적당치 않게 말이나 글을 구사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거나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들 우선 아주 갓날 때 아직 말을 못할 때라도 아이를 예를 들면 음식을 떠먹일 때 우리 보통 맘마 하고 엄마들 그렇게 먹입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난 너에게 맘마를 줄 거야. 좀 어색하죠? 정상적인 문장으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는 아이를 불끈 들어앉지 말고 난 너를 안아줄 거야. 난 너를 들어 올릴 거야. 한다든지 안아줄 거야. 이 얘기를 건네고 그러고 아이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면요. 무릎에 꼭 안고 앉혀서 책을 읽어줘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부모한테도 참 평생 추억으로 남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잠깐이면 지나가거든요. 아이 책 읽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읽어줄 수 없어요. 5분,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아빠들 바빠가지고 밖에서 뭐 돌아다니고 해도 집에 오면은 아이 그냥 무조건 안고 5분 동안 책 읽어주면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운다든지 어휘가 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합당하게 조직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문장이 하는 일은 단순히 뭘 전달하고 뭐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뉴런들을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합당하게 이렇게 구성하는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엄청난 생각의 도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수입니다. 수학 얘기하는 거 본데, 수학, 나 딱 싫어. 나 수학만 보면 아주 머리에서 쥐가 날라고 해. 학교 졸업한 것만도 딱 수학과의 결별을 기뻐하는 축하잔치였는데, 뭐 수 어쩌라고? 그런 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 동상만 남아 있는데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리스모스,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었고요. 이 수는 피타고라스적 의미의 수, 아리스모스는 혼돈 상태에 있는 자연과 사회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에 질서를 부여해서 그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수라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저기 시계나 달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란 게 뭡니까? 분명히 시간이란 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참 야속하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만지고 들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질서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면 하루라는 시간을 거기에 1, 2, 3, 4 이런 것들을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24등분 함으로써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거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의 규칙성이라든지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9시니까 뭐 출근해야 해 한다든지 저녁 9시면 자야 해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뭘 계획도 하고 예측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달력도 마찬가지죠. 한 달이라는 길이를 1, 2, 3, 4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주고 또 1년은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겨울이 올 거야. 이제 11월이니까 겨울이 곧 오겠지. 이제 3월이니까 봄이 올 거야.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지. 이렇게 무언가를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숫자를 붙임으로써 그것들을 패턴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조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 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수가 단순히 뭐 제가 예로 들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 모든 사회현상, 모든 예술현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통제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피타고라스가 만물의 원리는 수다.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가장 자극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 자주 예로 드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 아니면 프랙탈 뭐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피보나치 수열은 여기 이 사람 12세기, 13세기에 활약했던 그 이탈리아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저 그 흥미로 만들어낸 수열입니다. 처음에 토끼 한 쌍을 가지고 그것이 한 달마다 한 암수 한 쌍을 낳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토끼 1년이 지나면 그 토끼 수가 얼마일까?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열인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처음엔 0, 1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자리 두 수를 합한 것이 뒷수열이 되게끔 그러니까 0, 1을 합하면 1, 1, 2를 합하면 2, 1, 2, 1을 합하면 3 이렇게 해서 0, 1, 2, 3, 5, 8, 13, 21 이렇게 전개되는 수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케임브리지 대학 그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연에 있는 꽃잎의 숫자 중에 92%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보나치 수열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떻게 하는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슨 나무가지들의 그 수 배열이나 뭐 숯벌의 가계도 무슨 뭐 여기 제가 저쪽에 그림 하나 또 올려놓은 거예요. 앵무조개의 저 나선형도 저기 그냥 이렇게 아무 규칙성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의 수학적 본성이 자연 그 배후에 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술품들에도 다 뛰어난 예술품. 여기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의 피라미드, 멕시코의 피라미드, 무슨 뭐 그 밖에 수많은 뛰어난 건축물들. 또는 여기 저 벌거벗고 저 서 있는 남자가 벨베데레 아폴론이라고 지금까지 제일 잘생긴 몸을 가진 남자가 누굽니까? 정우성? 그런지 모르죠. 근데 벨베데레 아폴론 척어라고 그럽니다. 그 옆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로의 비너스. 이런 뛰어난 아름다운 조각들을 보면 배꼽을 선으로 해서 하체와 상체의 길이가
황금 비율이다. 근데 황금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의 뒷수로, 아니 앞수로 뒷수를 나누면은 뒤로 갈수록 황금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질 때, 벨베데레의 아폴론을 만들 때, 밀로의 비너스를 만들 때, 몬드리안이 저 그림을 그릴 때 황금 비율을 생각하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파악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뒤에는 황금 비율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수, 다시 말해서 자연과 사회현상 그리고 예술품들을 우리가 그것들의 수를 대입시킴으로써 그것들의 질서지우고 패턴화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정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수를 우리가 개발 더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이안 스튜어드라고 형태 수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모든 수학적 이미지들을 다 형상화시켜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 이거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의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권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설득의 시대입니다. 상대방의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좋은 예로 TV 토론에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는 낙선하지요. 상담에서 고객을 설득하지 못한 상인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면접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한 수험생은 취직시험에 떨어질 것이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애비가 한마디 큰소리 뻥 하면은 어떻든 꼬리들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 쟤 왜 갑자기 오늘 저래? 이런 것으로 집에서 무슨 권위를 내세워서 무슨 얘기 해봐야 존경은커녕 사랑도 못 받습니다. 아주 찬밥되기 십상이에요. 이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저 투구를 쓰고 연설하는 사람이 아테네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나 로마 원론에서 토론하던 세네카, 키케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설득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데 이게 바로 레토리케입니다. 수사법. 수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에 내려오는 설득의 여인이라는 그런 그림에 보면요, 그 여인이 입에 하나는 칼을 물고 있고 하나는 꽃을 물고 있습니다. 꽃은 문해적 수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사여구법이라는 거, 대조법, 반복법, 대구법 등등등등 이런 거 있죠. 도치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것을 단지 앞뒤만 바꿔가지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그럼 뭔가 귀에 싹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법, 문제적 수사가 있고 칼은 논리적 수사인데요. 이것은 근대 논리학이 형성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예증법, 생리학 3단론법, 대중식, 연시 3단론법 이런 거 몇 가지 올려놨는데 본래는 짤막하게나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어떻든 고대에 사라진 비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은 말과 글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교보문고 가보시면은 한글 책 있는 코너에 없습니다. 영어들 파는 코너에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연설문. 그 문장들이요. 거기에 있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있는 거, KD 베를린 연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에 있는 거, 아니면 유에인 K 로랭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 가서 한 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가서 한 거, 이런 문장들. 특히 대통령 연설문이요. 세계 최고의 문장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런 문장 못 씁니다. 그 쓸 때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가 예를 들면 대통령 연설 문지를 만들려면 뉴욕타임즈 주필 같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올리면 오바마가 뭐 이렇게 자기 투로 고친다더니 이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현안, 외교, 정치, 경제 이런 현안도 아주 쉽게 짤막하게 그리고 무수하게 현란한 수사법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정말 좋은 문장들이에요. 아무나 그런 문장 못 씁니다. 그거 15,000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집 10,000원, 뭐 이거 15,000원 전부 뭐 이렇게 합해도 10만 원 남짓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해야 천재가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뭐 그래야 아니요? 보내세요. 그냥 학교 보내고 때때마다 어려서는 안고 책 읽어주고 조금 잘하면은 시집 건네서 얘기하고 더 잘하면은 연설문집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뇌에 은유를 구사할 수 있는 표현력이 강하고 창의적인 뉴런들이 뉴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원리, 발명과 발견을 위한 이거 홈즈 시리즈 읽으라고 했죠. 뇌가 형성되고 문장,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합당한 뇌가 형성되고 수업, 자연과 사회, 예술의 질서를 부여해서 패턴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뇌가 형성되고 수사,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믿고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